아이들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도 놀잇감을 주자.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선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퍼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창의인재 양성 프로젝트 생각의 탄생 박흥철입니다. 모 방송국, 두 군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훌륭한 창의인재 혹은 영재 혹은 천재라고 불리우는 아이들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천재고 누가 영재인지 혹시 구분하실 수 있냐고. 구분이 딱 되는 아이들만 나중에 보니 출연을 했더군요. 저희 창의퍼즐협회는 창의퍼즐이라고 이름을 줬더니 영재들만 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영재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영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잣대에 맞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영재들, 창의인재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양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강은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균형적으로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사고의 균형을 갖고 있다. 아마 1, 2강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얘기했던 멀티 인텔리전스, 다중지능 이론이 있죠. 그 다중지능 이론 중에 6가지만을 골라봤습니다. 저희가 측정할 수 있고 학습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지능들만 뽑아봤습니다. 창의직관, 관찰변별, 공간지각, 그리고 언어, 논리, 수리 지능. 보시면 이걸 좌우로 나누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대개 언어, 논리, 수리 쪽. 저 아이는 참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아이들,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쪽 수리, 논리, 언어 지능이 뛰어나죠. 이 뇌는 좌뇌형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좌뇌형은 보통 학습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일수록 이 좌뇌 쪽은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 이 뇌의 나머지 반을 주관하고 있는 창의직관, 관찰변별, 공간지각, 이 우뇌 쪽이죠. 이 우뇌 쪽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지 영재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을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이 저 우뇌 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뇌 쪽의 것들을 아이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 우뇌 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꼽는다면 최소한 2가지 정도 많이 알고 계시죠? 책을 많이 읽게 해라. 그리고 여행을 많이 시켜라. 자, 아주 편안하게 여유롭게 우리 2강, 1강에서 본처럼 여유롭게 틀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었다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인슈타인 많이 아시죠? 영재, 천재 그러면 꼭 나오시는 분이죠.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도 있죠. 양현석, 그리고 미국 배우 중에 있죠. 톰 크루즈. 이 친구들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였을까요? 네,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4분 중에 3분은 난독증이 있었죠. 책을 읽으면 그 글씨가 텍스트가 이미지로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글씨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부진하였죠. 자, 얘는 도저히 학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 아이는 학교 현장에 맞지 않으니 다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줬을까요? 그 아이들한테.
되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죠. 아인슈타인한테는 그 어머니가 너는 다른 부분에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를 했고, 스티븐 스필버그에게는 카메라를 선물해 줬습니다. 이유는 카메라 찍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그 유명한 세계적인 명감독이 되셨죠. 자,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자, 그거를 저희는 퍼즐에서 찾았습니다. 영국의 일간지죠. 스칸맨이라는 일간지에 과학자들의 생활 습관 중에 좋은 생활 습관을 추천했습니다. 그중에 요 말이 제일 눈에 들어오더군요. 똑똑해지고 싶다면 매일 달걀을 먹고 수도쿠를 풀어라. 또 결국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뇌가 계속 활성화되고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촉진하는 방법을 그 유명한 과학 잡지죠, 뉴 사이언티스트에서 이렇게 5가지로 제시를 해왔습니다. 생각을 위한 음식을 먹어라.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아마 아침 식사를 한 사람보다 생각하는 양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배고프면 생각이 멈추는 아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고파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 영양분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줘야겠죠. 특히 아침에. 모차르트 효과, 음악을 계속 들려줘라. 음악은 뭔가 계속 생산적으로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다. 그래서 모차르트 효과라고 하는 건 우리 태아 때부터 교육을 시키게 그 음악을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3번째, 신체와 정신운동. 이건 뭐냐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루에 일주일에 한 30분짜리 운동을 2번 정도 이상 꾸준히 유지해주면 지속적으로 뇌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숙면하라. 21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냐면요, 만취한 사람의 정신 상태하고 똑같은 뇌 상태가 나온답니다. 그 얘기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숙면은 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지속하라. 뭐냐면요, 이게 과제 집착력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하고, 그 몰입하는 시간을 느리면 느릴수록 아이의 생각하는 힘은 깊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겠느냐? 사실 앞에 4가지 생각하기 위한 음식은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뇌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해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운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자게 해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집중하고 지속하라는 어떻게 훈련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집중력과 지속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 퍼즐은 과연 어떤 것이고, 한번 그 어떤 것인지를 직접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자체의 디자인은 논리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리력이 떨어지면 결국 퍼즐을 할 수가 없죠. 아이들한테 디베이트, 그러니까 논쟁을 시키거나 디스커션, 토론을 시킬 때 아이들이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겠죠. 남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죠? 우리 TV에 보면 저기 동그란 돔 안에 계신 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스토크, 퍼즐을 모르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준 높은 퍼즐들은 논리와 함께 다양한 지능들을 같이 경험하게 합니다. 수리적인 것, 공간적인 것, 그리고 관찰력과 추론 능력까지도 지속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런 것들을 겸비하는 인재여야 이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적인 퍼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이쁜 육각형 모양의 지능을 사용하는 아이가 나온다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퍼즐적인 퍼즐을 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영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뭐가 될지 굉장히 잠재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친구들이죠. 또 퍼즐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사고를 하며 다양한 기술적 생각들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1강, 2강에서 들으셨던 생각의 균형, 그리고 과제 집착력, 그리고 생각의 기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아이들 자체가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뇌가 어떻게 될까요? 탁 경직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뇌에서 활성화돼서 나와야 될 물질들이 나오지 않고 멈춰버릴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해서 지속적으로 게임은 밤새도록 하면서 공부하라 그러면 잠깐 앉아있다 뛰어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아이들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아이가 공부를 못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행복한 아이는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행복한 부모 밑에 불행한 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같이 퍼즐을 푸시면 둘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뇌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그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나오죠. 그렇게 돼야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지능들을 엮어서 문제 하나를 해결해내는 겁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벌어질 문제들이 어떤 해결책을 써야 풀릴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겠죠. 자, 예측할 수 없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줄 수 없다. 2강, 1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반복해도 모자라지 않는데요. 아이 스스로 자기 문제의식, 그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받아들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죠. 멋진 세단차에 아주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태우고 뒤로 후진하는 멋진 남자가 띠리디리디리디리 쿵. 그때 문을 열고 내립니다. 내리면서 아이는 점점 작아지죠. 엄마 그러면서 차 안에서 나옵니다. 그 광고가 준 게 뭘까요? 좋은 보험회사를 써라? 그거 아니겠죠?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엄마를 찾지 말아라. 엄마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니까 보험회사의 문제로 돌릴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이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 퍼즐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서양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퍼즐을 만들어내는 나라에서는 대개 이 퍼즐 자체가 교육적인 내용에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퍼즐을 교육적으로 억지로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하는 건 사실 동양 쪽, 특히 한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퍼즐적인 요소가 아이들한테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 퍼즐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게임, 놀이.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게임과 놀이를 열심히 하죠. 사고를 창의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장난감들을 활용합니다. 그중에 가베, 하바, 많이 들어보셨죠? 음물. 이런 교구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손을 떠나면 초등학교를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유치부 아이들이 갖고 노는 물건이었을 뿐이야 라고 치부해버리죠. 실제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퍼즐, 어떤 퍼즐들이 있을까요? 정형 퍼즐, 비정형 퍼즐, 도구 퍼즐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정형 퍼즐은 어떤 틀이 있겠죠. 정형이라는 틀. 비정형 퍼즐은 틀을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 퍼즐은 만지는 거겠죠. 저것들이 주는 것들은 다양한 사고들을 또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죠. 첫 번째 정형 퍼즐, 수도쿠, 노노그램, 마슈, 슬리더링크, 가쿠로. 들어보신 것도 있지만 처음 들어본 데
있으시죠? 마슈, 슬리더링크, 가쿠로. 특히 저 프로그램은 중학교 요즘에 그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 자유학기제에 퍼즐과 게임이라는 과목이 채택이 됐습니다. 정형 퍼즐과 비정형 퍼즐 그리고 도구 퍼즐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첫 번째 흥미와 재미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면 어떤 게 생길까요? 기분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존감과 도전 정신을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과제 집착력이 늘며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표를 짠다는 거 그것도 분명히 의미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자기 문제의식을 갖는 순간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이 들게 되는 거죠. 임계 상황을 극복하며 생각하는 힘이 폭발적으로 증가된다. 임계 상황이 뭘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 중에 이건 생각했는데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었어.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이 문제 좀 풀어줘. 그리고 선생님한테 갑니다. 선생님, 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이 순간 우리 전 강의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버리는 순간 그 문제 해결력은 뚝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계속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순간 우리가 얘기하는 임계 상황이라고 하죠. 아이들 사고력은 재미나게도 Y축을 사고력으로 치고 시간이라고 친다면 X축을 아이들 사고력은 어렸을 때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좀 멈춰 있죠. 우리 애들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언제 저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팍 튑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임계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걸 임계점이라고도 표현하죠. 어떤 분들은 이걸 비등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확 끌어오르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시기가 올 때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마 중2 시기가 아닐까. 중2가 어떤 아이들이죠? 무서운 존재들이죠. 김정은이도 중2 때문에 저희를 함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 할 정도로 이 중2들이 폭발적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이 임계 상황을 뛰어넘는데 이때 아이들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는 겁니다. 그때 주는 걸 가지고 이 아이는 뛰어오르거나 혹은 그대로 멈춰버리거나 이 임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극복을 해야죠. 자기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극복을 해야 이 임계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사고 습관이 정착되면 모든 상황과 문제의 적극성을 갖는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봤더니 프로세스는 똑같았어요. 문제를 이건 어떤 문제지? 문제 뭐가 이건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자, 이게 뭘까요? 실타래. 이건 뭘까요?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거죠. 아이들은 그 문제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재밌는 건 이 실타래가 다양한 실마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에서는 실마리는 사실 2개밖에 없습니다. 처음하고 끝.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아주 다양한 실마리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 사고 습관이 정착되고 상황과 문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어내는 걸 스스로 경험해봤고 그 임계 상황을 넘어봤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I can do it. 예. 마지막으로 학습 전반의 이해도가 증가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런 아이라면 성적이 안 오를까요? 만약 안 오른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건 아마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문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등생한테 대학생 수준의 문제를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낮은 단계부터 갑니다. 이 낮은 단계를 극복하고 나면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임계 상황, 그거보다 좀 높은 문제, 그 도전을 통해서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형 퍼즐의 아주 대표적인 퍼즐입니다. 수도쿠. 들어보셨나요? 수도쿠라는 거는 보셨죠? 이런 글자 아시죠? 숫자 수의 홀로 독자. 자, 이 숫자 수의 홀로 독자를 한자어로 표현하는데 이거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발음하면 수도쿠. 수도쿠. 일본에서 제일 발전을 시켰죠. 미국에서는 넘버 플레이스라고 숫자의 위치를 정하는 그런 게임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많이 보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으로 넘어왔고 일본에 있는 모 출판사가 이거를 아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때 그 이름을 수도쿠, 같은 수가 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임을 만들어서 그거를 수도쿠라고 읽었고 이게 워낙 일본에서 아주 다양하게 발전을 시켰고 그걸로 세계의 모든 퍼즐러들이 같이 즐기면서 아예 수도쿠가 공용어가 돼버려서 세계 수도쿠 챔피언십, 그래서 월드 수도쿠 챔피언십, 월드 퍼즐 챔피언십, 이렇게 두 대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퍼즐 중에 유일하게 밖으로 혼자 나와서 독립적인 퍼즐이 된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 수도쿠를 통해서 보면 도대체 수도쿠는 어떤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숫자가 있으니까 수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니네요. 철저한 논리 게임입니다. 논리 퍼즐이죠. 논리력이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숫자 고작 4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걸 수학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는 그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로와 세로, 그리고 굵은 선 안에 1부터 4까지, 아직 낮은 단계죠. 1부터 4까지 수도쿠, 수가 홀로 독립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1부터 4까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 숫자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숙련이 돼가면 안 보이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같이 한번 해보시면 합니다. 자, 1, 3, 4, 2가 이 자리에 있고 여기도 마치 1, 2, 3, 4가 다 저 자리에 있는데 저 자리에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숫자가 보인다. 1과 3이 있으니 1, 2, 3, 4 중에 뭐가 빠진 거? 2와 4가 빠졌죠? 생각의 전환. 야,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봐.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지나요? 안 되죠? 자, 이건 입장이 바꿔집니다. 보이는 숫자 외에 보이지 않는 숫자를 찾아내는 거죠. 보이는 숫자는 뭘까요? 팁, 힌트가 되겠죠. 자, 보이는 숫자를 활용을 해서 보이지 않는 숫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수학인가요? 아니죠. 논리 게임이죠. 1과 3이 있고 2와 4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어디에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래 좌우 상하를 오는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죠. 자, 1과 3이 있고 2와 4가 필요한데 밑에 보니 4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여기 4가 올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2, 4 중에 4가 올 수 없으니 2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이 자리는 여기는 2와 4 중에 2를 찾았으니 4가 당연히 나오겠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로 나옵니다. 자, 이런 논리 게임이 만약에 난이도를 높여간다면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 이걸 우리는 키드 스토크라고, 어린아이들 스토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다음 좀 발전된 걸 한번 볼까요? 좀 어려워졌죠? 아까는 1부터 4까지였는데 1부터 6까지로 확장됐습니다. 자, 1부터 6까지 확장됐으니 그래도 1부터 6까지밖에 아닌데 뭐 별거 아니겠지. 예,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풀어보면 아주 재밌죠?
도저히 실마리가 안 나와요. 자, 여기서 이 문제를 보면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 뭘 원하는 건지 문제 정의가 끝난 상태예요. 자, 문제 정의가 끝났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스텝, 실마리를 찾아라. 자,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뭐부터 찾으면 좋을까? 처음에 이런 퍼즐을 시작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했던 나무와 숲, 나무를 볼 것이냐, 숲을 볼 것이냐. 숲을 봐야 될 때도 있죠. 근데 나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한테 처음 퍼즐을 경험하게 하면 뭘 보느냐? 숲을 보지 못합니다. 나무를 보죠. 여기 있는 숫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뭐가 늘어나가? 점점 시야가 넓어집니다. 아이들 시야 넓히는 훈련이 있을까요? 다양한 걸 보여주면 시야는 넓어지겠죠. 근데 시야가 넓어지는지 안 넓어지는지 판단할 수 없죠. 자, 퍼즐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보는 시각이 한 줄 한 줄에서 박스에서 전체적으로 점점 확장해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퍼즐을 딱 받아보는 순간 처음에는 여기 1과 2, 그러면 3, 4, 5, 6이 없으니까 여기 6이 못 오고 여기 5가 못 오니까 여기에 5가 올 거고 등등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습관해 나가서 퍼즐을 즐길 줄 안다면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봅니다. 아, 전체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뭐지? 자, 가장 많은 숫자가 뭔가요? 1이 하나, 둘, 셋. 2가 하나, 둘, 셋. 3이 하나. 4가 하나. 5가 2개. 6이 2개. 1과 2의 숫자가 제일 많았죠. 저건 무슨 얘기냐면 실마리를 제일 많은 숫자에서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이들이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찾는 순간 이제 유레카가 나오죠. 맞아, 이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자, 숫자가 많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1이 제일 많았죠? 1이 없는 자리가 어딜까요? 여기. 자, 왼쪽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영향을 쭉 미칩니다. 자, 또 이 1이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 중간 좌변에 한 칸만 비어 있죠. 저긴 과연 뭐가 들어갈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나오죠. 1이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긴 6과 5가 있으니 못 들어가고 그래 들어갈 자리는 딱 이 자리밖에 없죠. 자, 이렇게 떨어져서 나옵니다. 딱 떨어져서 나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 떨어져서 나옵니다. 자, 저 1을 찾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하면서 또 얻게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1을 찾게 되면 1로 끝납니다. 찾은 걸로. 그 찾은 게 다른 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저쪽 지구 반대편에 나비가 날개짓한 게 지구 반대편에선 뭘? 태풍,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다. 어떤 영향을 분명히 미쳐서 여기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나비 효과를 한번 경험해 보실까요? 야, 1을 찾았습니다. 그럼 1이 또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여기다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저 위에 1이 여기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 나머지 1은 저기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이렇게 해서 1이 올 수 있는 위치를 일단 추정을 해놨고 이렇게 다른 쪽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예비 숫자로 남겨둘 수 있죠. 나머지를 풀어가면서 저기는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1만 여기서 끝내볼게요. 자, 여기도 1과 1이 있고 여기는 1이 없네요. 그럼 1이 내려볼까요? 자, 여기 못 오죠? 자, 여기 못 오죠? 여기 이미 차 있고 여기밖에 없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죠? 1이죠. 자, 이 1을 찾는 순간 아까 찾았던 저 1이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1에 예정된 자리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그럼 여긴 1이 올 수 없으니 여기가 1이다. 자, 수도커가 갖고 있는 다양한 매력 중에 저런 겁니다.
정보가 없었어요. 그 정보를 내가 찾았고 그 정보가 또 다른 정보를 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내가 하는 공부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받아들인 공부가 이게 또 어딘가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수도쿠 하나를 완성하면 기본적인 논리력은 완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논리력이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다른 지능들이 얹어지는 거죠. 그거를 그 다음에 한번 경험해 보시죠. 자, 여기서 확장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9 곱하기 9, 우리는 이걸 3x3라고도 표현하고 이 칸이 총 9개, 그리고 이 칸이 총 9개에서 9 곱하기 9, 이게 일반적인 수도쿠입니다. 이 일반적인 수도쿠는 우리가 얘기했던 클래식 수도쿠라고도 얘기하고 커먼 수도쿠, 그리고 그걸 이제 고전 수도쿠, 일반 수도쿠라고도 하죠. 그래서 세계 퍼즐 연맹이 만들어낸 날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일까요? 11월 11일은 무슨 날? 빼빼로데이. 그러면 9월 9일은 누구든지 아실 것 같죠? 수도쿠데이입니다. 9월 9일은 온 가족이 모여서 수도쿠 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날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정이 됐어요. 이게 점점 확산이 돼서 이제 저희 나라도 9월 9일은 11월 11일 날 빼빼로를 먹듯이 9월 9일은 수도쿠를 서로 나누는 날이 조만간 올 겁니다. 자, 9 곱하기 9, 이 3x3는 난이도가 높아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홈페이지나 그런 곳에 저장을 해둘 테니까 들어오셔서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홈페이지 자막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자막 보시고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보세요. 자, 이 정형 퍼즐 중에 아까 논리만을 저희가 강조했죠. 기본적인 겁니다. 논리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논리를 끝나면 이 논리에 계속 add가 되죠. 영어 표현은 자제하겠습니다. 더 보태게 되죠. 이 논리력에 이제 수리력을, 소위 말하는 수학을 입힙니다. 자, 수학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본적인 연산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는 뭘 해볼 것이냐? 연산을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일 텐데요.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박스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2개. 그리고 여기도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숫자들이 있죠. 자,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덧셈. 수리를 넣었어요. 덧셈. 자, 덧셈을 이용해서 이 수도쿠를 완성시켜랍니다. 1부터 4까지밖에 안 되는데 아까보다는 주는 정보가 없죠. 아까는 최소한 8개의 정보를 줬는데 여기는 지금 4개밖에 정보가 없습니다. 이 정보만 가지고 이거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정보만 가지고 여긴 2가 못 오고 여긴 3이 못 와. 그럼 여기는 2가 올 거고 여기는 3이 올 거야. 여기도 2가 못 오니까 여기 3이 올 거야. 그거 말고는 정보가 없죠. 자, 그런데 정보를 하나 더 줬죠. 조건을. 이 박스의 두 숫자의 합이 요 숫자입니다. 이게 덧셈 수도쿠라는 건데요. 저기 좀 확대되면 저희가 이 수도쿠를 아주 재밌게도 킬러 수도쿠라고 부릅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지 아직 이 디자이너한테 물어보지 못했어요. 다음 세계대회 올해 10월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벌어질 텐데 그때 가서 한번 제가 물어볼 예정입니다. 왜 킬러 수도쿠라고 하는지. 아마 저거 때문에 누가 죽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재작년 세계대회 때 세계 1, 2위를 하는 친구들이 총 10명이 겨루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1, 2위가 둘 다 9, 10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1위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Killer Stock killed me. 영어 안 쓴다 그랬는데. 킬러 스토크가 날 죽였다는 거죠. 이 친구는 연산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킬러 스토크만 만나면 버벅대는 친구였어요. 결국 이 킬러 스토크 때문에
결승 진출은 좌절되고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자, 이게 썸스토크 혹은 일명 킬러 스토크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숫자를 합쳐서 5를 만드는. 갑자기 멍해지셨나요? 왜? 두 개 숫자를 가지고 5를 만드는 게 어려운가요? 이거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4. 1 더하기 4는 5. 자, 1부터 4까지밖에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이 세 개 중에 5를 만드는 건 1 더하기 4 하나 있죠. 또 있나요? 2 더하기 1은 해봤고 2는 4. 2 더하기 3은 5. 또 나왔네요. 2 더하기 4는 6. 제가 이거를 왜 판서를 하냐면 아이들이 저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옆으로 써보거나 혹은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본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만약에 덧셈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1부터 4까지 덧셈을 가지고 저 덧셈 문제 하나, 덧셈 수도크 하나를 주면요. 아마 일주일치 수학 학습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여기 5를 만들기 위해서 1과 4 혹은 2와 3을 써야 됩니다. 벌써 2번 연산을 했죠. 1 더하기 4와 2 더하기 3을 5를 만드는 연산을 해본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연산이 되잖아요. 저게 게임이지 저게 학습입니까? 자, 1과 4, 2나 3이었어요. 예비 숫자니까 써놔 볼게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과연 여기서 정보 처리가 될까요? 정보 처리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정보만 가지고 여기에 2가 못 오니까 3이 올지 1이나 4가 올지 아직 모르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4. 두 개의 숫자를 합쳐서 4를 만들어라. 그런데 기본적인 수적후 공식을 벗어나면 안 되죠. 같은 숫자가 오면 안 된다. 2와 2가 와서 4를 만들면 안 되는 나머지 4를 만드는 두 개의 숫자를 찾아라. 자, 1, 3. 2, 안 된다 그랬죠. 3, 1. 반복되죠. 4는 들어가는 순간 벌써 4를 넘어버리죠. 그럼 1과 3밖에 없다는 게 바로 나왔죠. 자, 1과 3밖에 없다는 사실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다 나왔잖아요. 실마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 3이 있잖아요. 이 3이 여기에 3을 못 오게 하는 순간 이 자리는 1의 자리로 자리가 확정됩니다. 자, 1의 자리가 나왔으니 당연히 여긴 3이겠죠. 자, 1과 3이 확정됐죠. 찾을 수 없었던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 정보가 없던 자리에 요 4라는 정보 가지고 덧셈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찾아냈죠? 자, 3과 1을 찾았어요. 그럼 바로 이 순간 또 뭐죠? 나머지 숫자가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무슨 숫자가 올 것이냐요. 여기 2와 4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2가 이 자리에 2를 못 오게 만든다면 2가 올 자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2죠. 그럼 나머지 또 4가 찾아지는 겁니다. 아주 자동으로 찾아지죠. 이렇게 찾아나가면 결국 2가 오는 순간 아까 우리 여기 예비 후보 중에 1사나 2, 3이었는데 1사는 이미 2가 차지해버렸으니까 여기가 3, 나머지 1. 아주 쉽게 나오죠. 여기는 3과 1, 여기 2와 3이 있으니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4가 여기가 4, 여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기가 1 맞죠? 자, 1이 이렇게 오니 여기가 1, 그리고 4가 빠졌죠. 여기가 4. 아주 쉽죠? 이 쉬운 수도쿠, 근데 처음에 접할 때는 어떨까요? 아, 나 저거 할 수 없어. 나 저거 보지도 못했어. 자, 이 효과가 어디서 나오냐면 난 보지도 못했어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초등학교에 1 더하기 3은 4를 가르쳤어요. 이 부모님들이 애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기억이 나오는데 참을성도 부모 자체가 참을성도 없는 데다가 아니 왜 그것도 모르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1 더하기 네모는 4. 이게 뭐겠니? 물어봅니다. 학습지를 하죠.
1 더하기 3은 4를 분명히 배웠는데 여기다 쳐놓으니까 아이들 뭐라 그러죠? 엄마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왜냐하면 이것 자체를 이해한 게 아니고요. 이것 자체를 요 텍스트를 그림으로 받아들였죠. 얘 기억 장치에는 1과 3을 합쳤을 때 4가 나왔지 1과 뭐를 합쳤을 때 4가 나온 기억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저 수도쿠를 아이가 해봤다면 이런 문제가 아이들한테 어려운 문제가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 자, 이렇게 논리에 수리를 얹어서 저희가 이거 통칭 매스, 수학 수도쿠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도 합니다. 매스도쿠. 수학과 합쳐졌다 해서 매스도쿠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신조어들은 굳이 뭐 또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게 임계 상황을 뛰어넘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레이드 업 혹은 레벨 업. 예, 아이는 한 단계 뜁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많이 쓰죠. 너 레벨 몇이냐? 나 레벨 24, 뭐 나는 60, 나는 이제 영웅 레벨이야. 아마 게임 애들끼리 하는 얘기 들으시면 그게 무슨 소리지 하는 그 레벨입니다. 아이들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죠. 게임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게임하는 엄마들은 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레벨업을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 다음 단계 도전을 합니다. 이 도전할 수 있는 힘, 도전할 수 있는 의식,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이런 게임, 이런 퍼즐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자, 수도쿠, 이게 바로 킬러 수도쿠입니다. 아무 정보가 없죠. 이 점선 안에 있는 숫자의 합이 요 바깥에 있는 숫자입니다. 자, 이런 숫자 수도쿠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 저도 지금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자, 여기 3개 숫자 합쳐서 21, 3개 숫자 합쳐서 8.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숫자 중에 45라는 숫자가 있네요. 그리고 박스는 9칸이 있네요. 자, 9칸 안에 숫자를 합쳐서 45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부터 9까지를 더하면 이게 45.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니까 거기서 10을 빼니까 45. 그러면 결국 1부터 9까지 겹치지 않고 요 박스 안에도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팁을 주죠. 자, 그런 겁니다. 이런 수도쿠들이 세계대회 문제로 나오는 거고 이 전 단계 이거를 좀 낮춰서 저희가 개발한 게 퍼즐 인 에듀케이션. 퍼즐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수도쿠 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썸 수도쿠인데요. 이거는 2개의 숫자를 합쳐서 13이 되고 2개의 숫자 합쳐서 14가 되고 합쳐서 9가 되고 합쳐서 3. 중복되는 중간의 숫자들까지 확인한 수도쿠죠. 앞에 거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썸 수도쿠인데 이제 화살표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 화살표가 지나가는 칸에 이 칸을 지나갔고 이 칸을 지나갔고 요 2개의 합이 요거. 재밌죠? 저런 디자인들을 해내는 게 창의적인 분들이 아마 해내지 않을까. 숫자가 엄청 커졌죠. 이거는 프로덕트 수도쿠라고도 하는데요. 스타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이 별이 보이는 곳의 숫자의 곱 21을 만드는 게 뭐가 있죠? 1부터 9까지를 가지고 3, 7 하나밖에 없죠. 어디에 3과 7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3, 둘 중에 하나는 7. 3, 7이 21을 만드는 겁니다. 저런 수도쿠를 한번 게임으로 하고 나면 곱셈 실력 엄청나게 늘겠죠. 2는 2, 2는 4, 2, 3은 6. 아주 자연스럽게 곱셈 공식을 외우라 하지 않아도 저걸 하는 순간 한 번씩은 다 반복해서 해볼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여기에 아이들 이름이 있어서 제가 지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아이들 평균입니다. 요 또래 아이들이 논리, 수리, 추론, 관찰, 언어, 공간 지각의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진단이 평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이의 사고는 이런 정도로 편중돼 있죠. 관찰은 공간 지각력은 있는데 논리, 언어 이쪽은 뚝 떨어져. 수리까지 추론도 안 돼. 이런 아이가 퍼즐을 통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저 노란 선이 평균이었죠? 이 바깥에. 근데 이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아이의 사고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퍼즐이 주는 효과죠. 아이들이 사고력이 저렇게 바뀐다면 저 아이 분명히 학업 성적, 학업 성취도는 쭉 올라갔을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 비포 애프터, 이 PI를 통해서 그 전과 후가 이렇게 갈린다는 사실을 아시면 퍼즐이 갖는 즐거움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3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의 인재 양성 프로젝트 생각의 탄생 3강을 맡았던 한국창의퍼즐협회 사무총장 박흥철이었습니다.